저는 40대 여성입니다. 늘 듣기만 하던 채널에 제가 글을 쓰게 될 줄은 몰랐지만 너무 답답하고 어디에라도 하소연하고 싶어서 이렇게 적게 됐네요. 저는 저 스스로를 평범한 여자라고 표현하곤 합니다만 가정에서 저는 무식한 여편네 그리고 근본 없는 년이라는 말로 불리곤 합니다. 그것도 제가 가장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그렇게 불리고 있죠. 제가 그런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 것은 제가 정말 배움이 모자랐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 저희 집은 보통의 중산층이었어요. 엄청나게 윤택하진 않아도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살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시름시름 아프기도 하고 식사를 해도 모두 토해버리기까지 했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겨우 설득해서 병원으로 갔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 가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진 않으셨거든요. 하지만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어머니는 병원으로 아예 들어가서 지내게 됐죠. 어린 저는 당연히 그 상황을 바로 받아들이진 못했습니다. 병원에 가끔 아버지 손을 잡고 가면 저를 보면서 하염없이 울고 아버지에게는 계속해서 사과를 하는 걸 보면서 뭔가 잘못됐구나 하는 어렴풋한 생각만 했었죠. 그리고 그 생각은 맞아 떨어져 갔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는 집으로 다시 오지 못하셨거든요. 아버지 역시 계속 바쁘게 어디론가 나가셨고 저는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못하고 집에 우두커니 남아 있게 되는 날이 많았죠. 그러다가 아주 작고 허름한 집으로 이사를 갔고 그 이후로는 쭉 그 집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채 풀지 못한 이삿짐이 한 곳에 쌓여있는 좁고 숨막히는 집이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끔찍했던 것은 아버지가 점점 신경질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암으로, 아버지는 돈 때문에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무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는 3번의 이사를 해야 했고 집세를 내지 못해서 집주인을 피해 다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지옥과 같은 시간이 끝난 것은 어머니가 병원에 들어간 지 7년째 밤이었어요. 일어나. 엄마한테 가야 해. 엄마? 엄마 퇴원한대? 일어나. 엄마한테 가야 해.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을 하는 건조하고 지친 아버지의 눈빛을 보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동시에 정말 최악의 생각을 했죠. 이제 끝났구나 하는 안도였어요. 물론 눈물도 났고 힘들기도 했지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안도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병원에 도착했을 땐 어머니는 그 흔한 유언도 하나 남기지 않고 한참을 병실의 천장만 응시하다가 돌아가셨죠. 저와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오열을 했고 서로의 어깨를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눈물의 의미는 죄책감이었는데 아버지 역시 크게 다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를 살릴 수 없었던 죄책감,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허무함. 야, 술 가져와! 얼른 나가서 술이라도 사와! 아빠, 술 그만 먹어. 그리고 슈퍼 아저씨가 다음엔 안 준다고 했어. 가져오라면 가져와! 이런 썩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년! 아버진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부터 술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물건을 부셔버리거나 저를 때리는 것도 서슴지 않았죠. 암은 어머니의 생명을 갉아먹은 것도 모자라
아버지와 저까지 서서히 먹는 그런 병이었던 겁니다. 유언도 없이 돌아가신 어머니가 유산으로 남겨놓은 건 엄청난 빚과 죄책감뿐이었죠. 저 역시 그걸 고스란히 물려받았는지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한여름에도 여기저기 멍든 팔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긴 팔을 입고 다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은 제가 추위를 유독 타는 이상한 체질이라고만 알고 있었죠. 저는 학교에서도 좀 이상한 아이, 가까워지기 힘든 아이가 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게 틱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유 없이 얼굴을 찡그리는 그런 형태였어요. 너 얼굴이 왜 그래? 너 아까 그건 뭐야? 응? 내가? 내가 뭘? 아니 방금 너 얼굴 찡긋 그랬잖아. 지금도. 아니 너 왜 그래? 나도 몰라 아빠. 그냥 특이한 버릇이지. 아버지도 저도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틱이라는 말 자체가 흔하지 않았고 어디에서 진단을 받을 수도 없는 형편이었기에 습관, 특이한 행동쯤으로 여겼습니다. 그래도 그 모양이 기괴했기에 아버진 그걸 고치겠다고 제 얼굴에 테이프까지 붙였었죠. 하지만 점점 더 틱 증상은 심해지기만 했고 가끔씩 찡긋거리던 증상은 빠르게 찡긋거리는 걸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이한 애에서 이상한 애로 바뀌게 됐고요. 아직도 제 머리로 이해하긴 힘들지만 제 증상은 친구들에게 놀림거리가 됐고 제 표정을 따라하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학교에서 소위 좀 논다는 나쁜 애들에게 걸려서 학교 폭력까지 당하게 됐죠. 야, 깜빡이! 우리가 너 돈 가지고 오라고 했지? 가난하면 훔쳐서라도 가져왔어야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근데 우리 집에 진짜 돈 없어. 훔쳐! 저기 슈퍼에서라도 훔치라고. 문구점에서라도 훔치라고. 우리가 우습냐? 우리가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빈손으로 또 와? 난 못해.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노력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망 봐줄게. 훔쳐. 알았어? 제게 깜빡이라는 별명을 지어주고는 저를 괴롭히던 그 일행들은 제게 돈을 훔치라고 했고 저는 강제로 동네 할머니 슈퍼에서 과자를 훔치고 분식점에 걸려있던 현금을 담는 비닐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들키게 돼 경찰서까지 가게 됐는데 아버지가 그때 그 사실을 알고 저는 학교를 그만두게 됐죠.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는 걸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괴롭힘 당하던 끔찍한 곳을 다시 가겠다면 밤낮을 울고 또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찡긋거리는 제 얼굴이 싫어 제가 스스로 제 뺨을 때리고 또 때렸죠. 하지만 아버지 생각은 달랐던 겁니다. 거기서 더 있으면 너 망가져. 알았어? 그래도 아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졸업할 거고. 전학 가야 된다. 전학? 다른 학교로 전학 보내줄 거야? 응, 아빠가 그렇게 해줄게. 아빠가 미안하다. 전 학교에 밀어놓은 돈이 좀 있어. 그래서 아직 전학 수속을 밟지를 못해. 그리고 너 교복도 새로 사야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응? 이 책이라도 읽어. 너희 엄마가 병원에 있으면서 자주 읽던 책들이야. 알았니? 응, 알았어. 아빠가 정신 차릴게. 이제 술도 안 먹고 우리 예전처럼 살자. 그러니까 너도 이겨내야 한다. 얼굴 찡긋거리는 것도 그만할 수 있게 병원에도 가고 그러자. 알았지? 진짜야? 진짜 예전처럼 살 수 있어? 아이 그럼. 아빠가 한다면 하는 사람이잖아.
걱정 마. 그때는 당장이라도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줄 알았지만 아버지의 말처럼 쉽진 않았을 겁니다. 엄청난 빚더미로 인해서 신용불량자 신세였던 아버지가 이전처럼 회사에 들어갈 방법이 없었기에 평생 해보지도 않은 일용직을 전전하게 된 거였죠. 그리고 한 달 그 정도가 지났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외부에서 식사를 끝내고 공사 현장으로 가던 길에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전 혼자가 됐죠. 중학교도 채 졸업하지 못한 틱장애가 있는 여자아이는 가족도 없이 살게 된 거였습니다. 그 뒤로도 삶이 녹록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을 쳤었어요. 공장에서 일도 하고 불판도 닦고 청소도 했죠. 그리고 성인이 됐을 때 제가 가장 후회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차라리 고아원에 들어갈 걸 하는 생각이었죠. 그때는 고아원이라는 곳이 끔찍한 곳이며 들어가면 죽는 곳이라는 이상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돕겠다는 사람들이 나서서 권유를 했지만 저는 죽어도 가지 않으려고 했었죠. 그런데 막상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너무나 후회가 됐습니다. 설령 그곳이 상상했던 것만큼의 끔찍한 지옥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학교를 보내주긴 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확실히 성인이 되니 제 학력은 어디에서나 문제가 됐기 때문이죠. 제 주변 어디를 돌아봐도 저처럼 가방끈이 짧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늘 그것 때문에 면접에서 떨어지고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는 사람들과 마주해야 했죠. 그러다가 하루는 같이 일했던 공장의 아주머니가 말씀하시더군요. 아이, 또 떨어졌어? 어우, 답답하. 그냥 고졸이라고 해. 그럼 간단한 거 아니야? 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지 못했는데 들키면 큰일 나는 거 아닐까요? 들켜? 아이, 대학 졸업도 아니고 고등학교 졸업인데 아이, 누가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길 해? 아, 그냥 학생이 원래 가려고 했던 동네 학교 아무 곳이나 적어서 내. 서류가 필요 없다고요? 어디 대기업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서류 내라는 곳은 한 곳도 없었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기 여자들 중에 학력 속이고 오는 애들 꽤 있을걸? 그래도 좀 무서운데. 아이, 뻔뻔하게 살아. 솔직해서 좋은 건 아무것도 없어. 알았어? 솔직한 게 밥 먹여줘. 돈을 줘. 그리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진짜로 졸업하면 되잖아. 제대로 된 일 하면서 검정고시? 그래, 그런 것도 따고 하면 되는 거야. 하면. 딱 한 번만 거짓말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 조건이 좋은 곳이었기에 꼭 들어가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정말로 서류를 따로 가져오라고 하지 않더군요. 그냥 이력서에 한 줄, 두 줄이 더 생긴 정도였던 겁니다. 그렇게 합격을 해서 일을 다녔고 그 이후에는 양심의 가책도 없이 제 학력을 속이고 다녔어요. 생판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고졸이라는 거짓말을 잘도 했죠. 초반처럼 나쁜 짓이라는 생각은 나중엔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초졸이라는 것 자체가 저에 대한 안 좋은 인식만 심어주고 그 이야기를 하면 제 과거의 이야기까지 해야 하기에 그걸 피하고 싶었다고 철저한 자기 합리화를 했던 거였어요. 문제는 그런 생활이 무뎌질 때쯤에 남편을 만났다는 겁니다. 연애를 2년 했는데 저는 그때까진 계속 남편을 속였어요. 애초에 제가 일하던 곳에서 만났기에 어쩔 수 없기도 했죠. 하지만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저는 더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고백했죠. 지금 장난하는 거지? 초등학교?
중학교는 다니긴 했는데 중간에 자퇴했어.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당해서. 졸업하기 직전에 그만뒀다고 하는 게 정확한데. 그럼 날 이제까지 속인 거야? 아니, 초졸? 우리 할머니 시대에나 있던 거 아니야? 진짜 미안해. 계속 속일 생각은 없었어. 그래서 말하는 거야. 결혼하자고 하니까. 그게 속인 거잖아. 결혼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오래 만났는데 미리 말했어야지. 미안해. 일하면서 검정고시 준비해서 중학교는 졸업한 게 맞긴 한데 그래도. 야, 검정고시가 정상적인 방법이야? 진짜 어이가 없네. 고졸이라고 해도 기가 찬데 난 대학까지 나왔어. 알아? 알지. 아는데 진짜 미안해. 면목 없어. 틱장에다가 초졸? 내가 이런 여자를 애인이라고 데리고 다녔다니. 우리 생각할 시간 좀 가지자. 앞으로 연락하지 마. 알았어? 내가 할 때까진 숨도 쉬지 말고 기다리라고. 남편은 그 당시에 엄청나게 화를 냈지만 결국엔 결혼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때 그 반응과 저를 보던 멸시의 눈빛을 생각하면 제가 거절해야 했지만 저는 제 학력을 알고도 결혼하겠다는 마음에 감사해서 승낙하게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결혼하고 난 뒤부터 무식한 여편네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근본도 없는 년이라고 하셨죠. 속이 없다고 답답해하실진 몰라도 저는 그래도 가족이 생겼다는 게 좋았습니다. 손안에 넉넉하게 차는 여러 개의 수저와 젓가락도 좋았고 조금씩 거리를 좁히며 놓아야 하는 빼곡한 음식 접시도 좋았죠. 식기가 달그락거리는 소리, 이야기하는 소리, 삐걱거리는 의자 소리까지 제게 결혼은 가족을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그 예전엔 혼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저를 구박해도 괜찮았죠. 무엇보다 제가 학력을 속인 건 사실이기에 어느 정도 인내하고 견뎌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문제가 하나 있다면 남편이 아이를 가지는 걸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그 이야기야? 내가 몇 번을 말해. 아인 딱 질색이라고. 그래도 어머님도 원하시잖아. 자꾸 왜 아이를 안 가지냐고 묻고. 그러셔서 내가 곤란해서 그래. 딱 하나이만 낳아보는 건 어때? 그 노인네가 하는 말 하나씩 다 들을 필요 없어. 옛날 뿐이잖아. 결혼하면 아이부터 가진다고 사상이 그렇게 박혀있는 사람한테 뭐가 통하긴 해? 그냥 무시하라고. 나도 가지고 싶어서 그래. 나도 이제 어린 나이 아니잖아. 그니까 아이 가지자, 응? 내가 애들 싫어하는 거 몰랐어? 그것들 태어나기도 전부터 양분만 쪽쪽 빨아먹는 기생충이야, 기생충! 거리를 돌아다녀봐라. 결혼하고 애를 안 낳은 부부들은 늙지도 않아. 40대, 50대인데도 30대로 보일 정도로 자기 관리 잘하고 멋지게 산다고. 근데 20대인데 애를 낳았다? 그럼 딱 봐도 늙은 티가 팍팍 나. 아무리 화장 떡칠해도 아줌마란 말이야. 내 나이가 아줌마지. 결혼하면 아줌마고. 그게 뭐 어때서? 너만 그러면 나도 낫지. 10번도 나아. 근데 난 싫다고. 나까지 늙고 애 뒤치다꺼리 하면서 살고 싶지가 않다고요. 애들이 자라면서 난 늙어가고 걔들이 내 돈 쓰고 꼭 내 생명줄 넘겨주는 기분이 들어서 소름 끼치고 싫어. 그런 말이 어딨어. 그냥 나이가 들어서 늙는 거지. 됐고. 난 분명히 말했어. 아무래도 볼 거라고는 몸매밖에 없으면서 애 낳고 몸 망가지는 것도 보기 싫어. 애 낳고 푹 퍼져서 비빔밥이나 입구멍에 쳐넣는 모습 볼 바에는 혼자 살고 말지. 애 낳으면 넌 나랑 이혼이야. 알았냐?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심한 말을 해? 심한 말? 너 말 잘했다. 너 애한텐 미안하지 않겠어? 뭐가? 잘 키우면 되잖아, 잘. 잘? 애는 부모 머리 담는 거야. 근데 당신 초졸이잖아. 그럼 애가 느끼는 박탈감 이런 건 생각 안 해봤어? 시대가 예전이랑 엄연히 달라. 내 주변에도 대졸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고졸도 찾기 힘든 이 시대에 초졸? 초졸 엄마? 거기에 그것만 끝이냐? 그것도 아니야. 틱까지 있어서 어디 다니기도 쪽팔린데 애가 그걸 배우기라도 하면 어쩔래? 고치면 되지, 고치면. 뭘 고쳐? 너가 너 입으로 이야기했잖아. 어릴 때 나타난 증상이라며.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쭉 달고 살았던 게 고칠 수 있는 거면 진작에 없어졌지. 아니냐? 그러고도 애를 낳겠다니 양심을 국밥에 처음 말아먹어도 유분수지. 넌 엄마 자격 없어. 남편은 늘 이런 식으로 아이를 가지는 것에 반대하곤 했고 부부관계에서도 늘 피임을 가장 1순위로 두곤 했어요. 하지만 그런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어머니는 해가 갈수록 더욱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가, 너 혹시 자궁에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유명한 점집에 다녀왔는데 너희 부부 사이에서 아이 복이 없다고 나오더라. 저는 문제가 없는데요. 병원에서 검사 받았거든요. 그럼 지금 내 아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야? 어디서 그런 망발을... 이래서 부모 없는 것들을 내가 근본 없다고 하는 거야. 거기에 너네 엄마는 암으로 죽었다며? 네. 피도 더럽다, 더러워. 어쩌면 그렇게 재수가 없어? 암은 유전 아니냐?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고. 병에 걸리면 우리 집도 너네 집처럼 그렇게 될까봐 겁난다. 그러니까 애비가 아이를 안 가지려고 하지. 애 낳고 너 죽고 나면 그 애는 누가 보니? 그니까 우리 아들이 오죽했으면 그러겠어? 어? 이게 다 늙은 지 애미 고생 안 시키려고 그러는 거지? 죄송해요. 아우, 그 죄송 소리는 내가 귀에 딱지가 않겠다. 죽상, 울상을 해서는 재수가 없어. 아우, 어쨌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애 가져. 알았니? 남편 핑계대면서 우리 집 대를 끊기만 해봐. 넌 내가 죽어서도 저주할 줄 알아라. 구박과 멸실 속에서도 저는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남편을 설득하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 공부도 틈틈이 했고 드디어 고등검정고시에 합격을 하게 됐죠. 각 과목의 합산 점수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었는데 저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게 결혼 5년 차가 됐을 때였죠. 하지만 남편이나 시어머니는 검정고시를 학력으로 아예 봐주지 않았어요. 비정상적이라고 손가락질했고 부끄럽다면서 말도 못하게 했죠. 너 옆집 사람한테 검정고시 합격했다고 자랑했냐? 아니, 그 결과를 궁금해해서 말한 거고 자랑한 건 아닌데. 그게 자랑이지. 아이, 쪽팔려서 나한테 너 축하한다고 조각 케이크 주더라. 이거 혼자 처먹든가 말든가 하고 앞으로 검정고시에 검도 꺼내지 마. 알았어? 나라에서 인정해준 건데 이게 뭐 어때서? 인정? 야, 잘 들어. 결국 검정고시의 인식 자체가 안 좋은 이유가 다 있는 거야. 검정고시 자체가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학교를 나와서 치르는 시험이야. 그럼 학교에서 교우 관계나 경험 자체가 부족하다는 거지.
학교에서 당연히 배워야 하는 인간관계 역시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거고. 인간관계는 나도 일하면서 많이 배웠고 지금도 배우는 중이야. 그건 얼마든지. 그래. 그건 그렇다고 치자. 결국에 검정고시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가정 환경이 안 좋았거나 학창시절이 엉망인 경우가 대다수야. 그러니까 나 검정고시 출신이다 하는 순간에 너 자체가 살아온 삶이 판단이 선다고. 광고할 일 있어? 아무래도 얼굴 찡긋거리는 것도 짜증나는데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전처럼 거짓말을 해. 괜히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저는 혼자서 늦은 새벽에 작은 조각 케이크를 사서 혼자 축하를 했습니다. 저는 거짓말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됐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말이죠. 그래도 슬픔이 가시진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무시를 받았지만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나면 뭔가 달라질 거란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 전에 무시받았던 것은 제 거짓말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고 받았지만 앞으로도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건 너무나 절망스러웠습니다. 속으로 이혼을 떠올렸다가 지우기를 여러 번. 그래도 가족이니까 저는 참고 넘겼죠. 더구나 제게 나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난 뒤에 자신감이 붙어서 컴퓨터 관련 자격증도 2개를 땄고 얼마 뒤에는 작은 회사긴 해도 거기에 입사까지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제 인생에서 공장이 아닌 곳에 취직할 수 있을 줄은 몰랐는데 제게 좋은 기회가 됐고 덕분에 남편과 시어머니도 이전보다는 더 잘해줬죠. 그렇게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 저희가 결혼 10년 차가 됐을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는 생활이 꽤 안정이 돼 있었어요. 남편도 회사에서 승진을 했고 저도 이전보다는 훨씬 많은 월급을 받게 됐으니까 말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모은 돈으로 지방이지만 꽤 이름 있는 아파트에 매매로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아이를 가지겠다고 하더군요. 절대로 안 가지겠다고 했잖아. 아이는 기생충이라고. 왜? 뭐 그래서 지금 싫다는 거야? 말 바꿨다고 비난이라도 하고 싶어서 그래? 내 말은 갑자기 왜 그러냐는 거지. 우리 나이를 생각해봐. 당신도 나도 40이야, 40. 야, 50대, 60대, 아니 70대도 아이 가지는 마당에. 물론 여자는 좀 무리겠지만 남자는 그런 거 상관없거든? 그래, 내가 문제라는 거야. 지금 가지는 건 좀 무리지. 그렇게 애 노래를 부르더니 막상 가지자고 하니까 한 발 뺀다? 요즘 회사에서 돈 좀 번다고 눈에 뵈는 게 없지? 무식한 여편 느끼고 지금까지 살아와 준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감수하겠다고. 너틱이랑 무식한 거랑 다 물려받은 애라고 해도 내가 가르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싫어? 싫은 건 아니고 힘들 거라는 거지. 그 전엔 너는 공장이나 다니고 나도 말단 직원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 대출 끼게 냈어도 그래도 내 집이 있고 환경이 만들어졌으니까 아이를 가지자는 거잖아. 그래, 그렇구나. 그래. 무턱대고 애만 낳으면 그게 부모야? 여건이 돼서 뒷받침을 제대로 해줘야 부모인 거야. 노인네, 아니, 우리 엄마도 가난한 형편에 너 공부하라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만 솔직히 내가 애 낳기 싫은 첫 번째 이유는 엄마 때문이었어. 가난한데 뭐하러 애를 낳아? 그리고 제대로 서포트 못하고 돈 나갈 일에 한숨 푹푹 쉬면서 해줬거든? 그게 난 싫었던 거야. 응, 이해해. 알겠어. 우리 노력해보자. 하지만 말 그대로 노력이었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맛없는 붕어집에 장어집에 별걸 다 먹었고 난임센터까지 가봤죠.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서 시험관 시술까지 생각하게 됐어요. 물론 남편은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싫어. 시험관? 아니, 그렇게까지 애 낳는 게 자연적인 일이야? 왜? 다른 사람들은 해. 요즘에 시험관으로 아이 낳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와, 넌 진짜 다 부자연스럽다. 정말 중학교, 고등학교도 검정고시로 나오더니 개나 소나 다 하는 임신도 남의 손에 맡긴다고? 주사바늘 찔러가면서? 독하다, 독해. 비꼬지 마. 왜 매번 말을 그렇게 해? 그럼 병원이라도 가자. 당신 검사해보자고. 지금 내가 뭘 잘못 들은 건가? 남자들 중에도 문제 있는 사람 꽤 많다고 들었어. 내가 난임치료 받을 때도 병원엔 죽어도 안 가려고 했잖아. 검사 좀 해보는 게 뭐 어때서? 아무 이상 없는 걸 아니까 안 하는 거란 생각은 안 들어? 여보. 됐고. 아이는 그냥 포기해. 나도 이제 아무 신경도 안 쓸 테니까. 어차피 늙어서 생기지도 않을 것 같고. 설령 생겨도 무식하고. 포기. 포기합니다. 땅땅땅. 눈물이 나올 정도로 너무나 허망했습니다. 남편이 포기를 선언한 뒤에는 시어머니는 모든 이유를 또 제 탓으로 넘겼어요. 또 점집에 갔는지 제게 자식복이 없다면서 쫓아내도 모자랄 근본 없는 년이라고 욕까지 들어야 했죠. 그래서 저는 드디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무시도 시어머니의 멸시도 줄어들더니 제게 잘해주기 시작하더군요. 심지어 퇴근 후에 제게 꽃다발까지 안겨주는 남편을 보면서 아이가 없어도 잘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하고 생각도 바뀌었죠. 손에 잡힐 정도의 작은 꽃다발은 결혼 생활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자고 제가 마음먹게 된 계기가 된 거였어요. 하지만 남편이나 시어머니에게는 시작이 아니라 끝이라는 뜻이었던 게 문제였죠. 지금으로부터 5년 전, 퇴근하고 돌아온 평범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에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진동을 했고 시어머니가 와 계셨죠. 그런데 식탁에는 처음 보는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자신의 대학 후배라고 소개해줬고 저는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음식을 먹다가 여자가 아 뜨거! 하는 소리에 시어머니가 그 여자에게 아가 괜찮니? 라고 하는 겁니다. 순간 식탁은 정적이 흘렀고 남편은 제 눈치를 봤죠. 그리고는 이실직고를 하더군요. 자신이 만나는 여자라고 말입니다. 만나? 누굴 만나? 지금 당신 무슨 소리라는 거야? 아이, 여기가 누구 앞이라고 감히 소리를 질러? 이 사람 뱃속에 아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넘어가. 나중에 말하자고. 남편은 그 여자를 부축해서는 조심스럽게 데리고 나갔고 남겨진 시어머니는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죠. 너만 양보하면 모든 게 편안해진다는 식이었습니다. 저희 결혼했어요. 10년 차라고요. 지금 저한테 양보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된 거 어쩌겠니? 넌 아이를 못 가지는 게 확실해졌고 나나 애비나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는데 물론 내 아들이 잘했다고 생각은 안 한다. 잘못했지. 그런데 애는 무슨 죄야? 애비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애비 없는 자식으론 나을까? 며느리 너도 부모 없이 자라서 그 심정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물러나면 다 해결된다는 거지. 저한테 어쩌면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아이 못 낳고 못 배우고 알아요. 저도 저 못난 거. 하지만 그래도 어머님한텐 잘했잖아요. 남편한테도 늘 맞춰줬고요. 아침엔 반찬까지 5개, 저녁엔 8개. 그 까다로운 입맛에 식성에 결벽증이 있는 것도 제가 다 받아줬어요. 저축하고 또 아끼고 아등바등 10년을 살았던 건 바로 저라고요. 알어. 나도 아들도 잘 안다. 우리가 널 막대한 거 그것도 미안해. 그래도 아이 없이 10년을 널 곁에 둔 건 너만한 아내도 며느리도 없다는 건 모르지 않기 때문이야. 답답하고 너 꼴 보기 싫을 때가 있어도 내 아들이랑 이만큼 살아준 거 보면 고맙기도 했다. 하지만 아가, 우리 집 대를 이을 아이 하나 없다는 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예쁘게 봐줄 수가 없어. 난 옛날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번에만 어떻게 안 될까? 우리가 보상은 한마, 응? 저 절대로 이혼 못해요. 절대로. 제가 어떻게 지켜온 가정인데 어디 마음대로 해보세요. 저는 독하게 마음을 먹었고 저를 설득하려고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나섰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남편도 시어머니도 막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던 남편은 이내 그 여자를 끌고 집으로 들어왔죠. 그간 외박을 한 이유는 다름 아닌 결혼식을 치렀던 겁니다. 저와 이혼한 상태도 아니었으면서 대외적으로 이혼을 한 척하고요. 배가 부르기 전에 결혼을 해야 했기에 제가 설득이 되지 않자 결혼식부터 올렸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거였죠. 그리고는 저를 대놓고 무시하고 구박하는 게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아예 시어머니까지 집으로 모셔와서는 합동으로 절 공격했죠. 이 여자는 나랑 같은 대학도 나왔고 유학까지 다녀온 인재야, 인재. 그리고 어리지, 예쁘지, 이상한 표정도 하지 않잖아. 우리 아기는 틱장애? 뭐 그런 거 없고 똑똑할걸? 그래, 어디서 저런 몹쓸 병에 걸려서는. 봤니? 방금도 찡긋찡긋했다. 내가 보기에도 꼴 보기 싫은데 넌 오죽했겠니? 저런 애를 10년이나 데리고 살았다니. 아이, 엄마 그러지 마. 더 심해진다. 태교인 좋은 것만 봐도 모자란데 저런 모습 보여주면 좋겠어? 그니까 그런 안 좋은 건 못 보게 해야지. 시어머니와 남편은 끝없이 저를 괴롭혔지만 저는 들어도 못 들은 척하면서 버텼습니다. 급기야 아이를 낳으면 제가 대신 키우겠다고 하면서 이혼하지 않겠다고 버텼죠. 너 왜 그러는지 알겠다. 다시 결혼 못할까봐 그러지? 그래, 야, 나 같은 놈이 어딨냐. 초졸의 얼굴도 그 모양인데 어떤 남자가 좋다고 결혼을 하겠어. 내가 병신이지. 그런 거 아니야. 난 그냥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거야. 혼자를 못 버티는 거 아니고? 너 집에서 혼자 밥 먹는 것도 못하잖아. 매번 나한테 예민하고 입맛 까다롭다고 그래도 난 그래도 혼자는 잘 먹어. 근데 넌 나 계속 기다리잖아. 굶으면서. 그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냥 넌 껍데기만 잡고 사는 거야. 혼자 되기 싫고 무서우니까. 아니야. 괜히 지고지순한 척 날 나쁜 사람 만들지 말라고. 기분 역 같으니까. 알았냐? 여보. 여보라고 부르지도 마. 쪽팔리니까. 사실 단순히 그 판단은 제 가정을 깨기 싫어서라기보다는 오기에 가까웠습니다. 처음 시작은 어떻게든 가정을 유지하려는 목적이었지만 날이 갈수록 저를 쫓아내려는 짓거리를 보니 그때부터는 악만 남아서 그들이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걸 봐야 속이 편안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버티다 보니 출산이 3달 앞으로 임박하게 됐고
남편과 시어머니만 속이 탔습니다.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와 저축했던 돈 모두를 주는 조건을 걸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저는 그 조건에 수락했습니다. 악으로 깡으로 버티긴 했지만 그 사이 오만정이 떨어져서 보고만 있어도 역겨웠기 때문이었죠. 그들이 행복하든 불행하든 제가 일단 살고 봐야겠다는 생각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우울하고 슬플 줄 알았던 제 이혼은 의외로 담백하고 후련했어요. 회사에 휴가를 내고 한 일주일을 죽은 듯이 잠만 잤는데 뿌연 안개가 끼어 있는 것 같던 머리가 비 온 뒤 해가 뜬 것처럼 맑아졌죠. 그렇게 쉬고 나니 한편으로는 후회가 되더군요. 차라리 빨리 이혼해버릴걸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혼자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로운지 알았기에 간신히 잡고 있었던 가정이었어요. 어떻게 손에 넣은 가족들인데 다시 혼자가 되고 싶진 않았죠. 하지만 쉬는 동안 혼자라는 게 생각보다 편안하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쉬고 싶을 때 쉬었고, 청소를 하고 어지르지 않으면 그게 계속 유지가 됐으니까요. 고요한 정적은 제 마음에 안정을 심어줬고, 그 전에는 들리지 않던 풀벌레 소리, 매미 소리, 여름 냄새도 느껴졌습니다. 신기한 일이었죠. 혼자가 되면 죽을 것 같을 거라고 생각했던 저 스스로가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또 한 가지 신기한 일은 편안함과 정적은 점점 심해지던 틱 증상마저도 호전시켰다는 거였죠. 야, 너 요즘에 덜하는 것 같아. 너도 느끼지? 어? 뭐? 뭘 덜해? 전화? 아니, 이혼하니까 확실히 마음이 편하긴 한 모양이네. 틱 말이야. 오늘 오전엔 한 번도 안 그랬어. 적어도 내가 봤을 때지만 저번 주부터 묘하게 사라졌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정말? 방금 찡긋했다. 의식하니까 또 그러는 건가? 그래도 너 진짜 많이 좋아진 것 같아. 이참에 병원에서 치료도 받아보면 어때? 매번 받는다고 말만 하고 돈 많이 든다고 시어머니 데리러 간다고 남편 밥 해줘야 한다고 그러면서 못 갔잖아. 이혼한 김에 싹 치료하자. 너도 스트레스 제법 받았잖아. 치료? 그래. 마음도 편안해졌고 한두 번 약 먹는 거 말고는 치료 받아본 적 없잖아. 비싸다고. 이젠 그럴 필요 있어? 위자료도 넉넉히 받았고 용돈이며 생활비며 매달 달라는 시어머니가 있길래 생활비 한 푼 안 주는 남편 용돈을 주길래 이제 자유롭잖아. 온전히 네 돈이라고. 그런가? 진짜 치료 제대로 받아볼까? 그래. 이거 나 혼자 하는 생각 아닐걸? 너 많이 좋아진 것 같다고 과장님도 저번에 말씀하셨어. 예전에는 5분에 한 번 했던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1시간 그 정도? 회사 동료의 말로 저는 제 증상이 이전보다 나아진 걸 알게 됐고 치료도 받게 됐습니다.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를 동반했죠. 의사 선생님이 취미를 가져보는 것도 좋다고 하셔서 운동도 시작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됐고요. 실제로 이혼 후에 저는 더 잘 풀렸습니다. 절대로 오르지 않을 거라는 지방의 아파트였지만 가격이 올랐고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흔적이 있는 그 집을 처분해버렸죠. 부동산 하시는 분이 더 가지고 있으면 오를 거라고 했지만 그냥 욕심내지 않고 넘겨줬어요. 그리고는 그 돈으로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을 2채 구입해서 하나는 임대를 주고 하나는 제가 살았습니다.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전제품을 사면서 저는 작지만 제 인생에서는 너무나 큰 행복을 느꼈어요. 당장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저를 위한 것들로 방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으니까 말입니다. 이혼하고 고작 몇 달이 지나는 동안 정말 많은 게 바뀌었죠. 그런데 이사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저희 회사 앞에 찾아왔어요. 솔직히 놀라긴 했지만 꼴을 보니 그게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늘 염색을 하고 다녔던 머리 위에는 눈처럼 흰 머리카락이 수북했죠. 거기에 이전보다 10kg은 빠진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도 너무 바짝 마른 상태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인적이 드문 공원으로 데리고 갔어요. 자꾸만 저희 집으로 가자고 해서 일부러 집을 가르쳐 주지 않으려고 선택한 곳이었죠. 그런데 거길 가자 주변의 눈치를 좀 보더니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여보, 여보! 이게 무슨 짓이야? 사람들이 쳐다보잖아. 쪽팔리게 왜 이래? 보면 좀 어떠냐? 내가 죽겠는데.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 좀 살려줘,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아이 출산하지 않았어? 출산 예정일이 저번 주인가 이번 달 말일 텐데? 한참 아이 아빠가 해야 할 게 많을 텐데 왜 여기서 그것도 이혼한 전처한테 살려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뭔가 잘못돼도 한참 내 아이가 아닌 것 같은데 나도 혼란스럽고 내가 아이를 방금 보고 왔거든? 근데 당신 진짜 미쳤구나. 지금 그래서 애 낳은 여자를 버리고 여길 기어왔다는 거야? 나도 알아. 나도 아는데 진짜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그래.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걸지도 모르는데 아이가 이것 좀 봐.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받아들였고 갓 태어난 아이의 얼굴을 봤는데 순간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꼬불꼬불한 까만 머리카락에 커다란 눈, 납작한 코, 그리고 흑설탕과 똑같은 피부색은 누가 봐도 동양인의 아이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전 침착하게 휴대폰을 돌려줬죠. 뭐 아기가 아기지. 당신도 놀랐잖아. 내 아이 아닌 것 같아. 뜬금없이? 그리고 그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날 속인 거잖아. 내 아이가 아니라면 내가 왜 당신이랑 이혼을 했겠어? 어? 당신이랑 사는 동안 난 불만 없었다고. 내 결혼 생활에 어떤 불만도 없었어. 이젠 상관없는 말이야. 왜 상관이 없어?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면 우리 이혼도 되돌려야지. 아니야? 내가 왜 무리해서 전 재산 다 주고 엄마네 그 작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이건 아니잖아. 돌아가. 헛소리하지 말고 괜한 사람 잡지 말라는 말이야. 그 여자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외국인일 가능성도 있어. 혼자서 그러지 말고 알아봐. 제대로. 외국인? 그래. 무슨 유학도 하고 했다며. 그니까 혹시 모르는 일이지. 그리고 앞으로는 나 찾아오지 마. 우리 이혼했고 다시 합칠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남편을 돌려보냈고 그 뒤에 연락이 와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애초에 그 여자는 남편과 같은 대학교를 나온 게 아니었고 거짓말을 하다가 같은 대학을 모르고 이야기한 거였어요. 의심이 들게 된 남편이 계속 추궁했고 그 대학의 교수도 모르고 대학의 전통도 유명한 축제도 모르는 걸 알게 됐답니다. 남편이 그토록 원하던 똑똑한 아내가 아니었다는 거죠. 거기에 더해 아이의 문제도 더해졌는데 유전자 검사는 거부하고 무조건 아니라고 잡아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고 했죠.
그런데 거기서 자신이 무정자증이라는 걸 알게 됐기에 혼인 무효 소송을 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이야기 속에서 저와의 재결합 의사를 비치는 걸 보고 아예 모든 연락을 차단해버렸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번갈아서 회사를 찾아왔지만 저는 더는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그들을 무시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바로 최근에 한 백화점에서 남편과 우연히 마주치게 됐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늙어 보이고 고생을 많이 한 얼굴에 늘 깔끔을 유난스럽게 떨던 그의 옷에서는 쉰 냄새가 났죠. 여보, 너무 오랜만이야. 정말 반가워. 먼저 저를 아는 척하면서 다가오는데 솔직히 불쾌했습니다. 나 진짜 반성 많이 했어. 당신이랑 살았던 그때가 진짜 좋았었어. 내가 다 맞춰줬으니까 그랬겠지. 그게 뭐든 나 진짜 달라졌거든? 이렇게 우연히 만난 것도 인연인데 우리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우리 예전에 진짜 좋았잖아. 난 약속이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 아는 척하지 말아줘. 당신 정말 변했구나. 운동해? 아니, 틱장애가 없어졌어? 와, 신기하네. 그래서 그런가? 진짜 건강해 보인다. 예뻐졌네. 물론 예전에도 예쁘긴 했지만 지금은 훨씬 좋아 보여. 응, 거의 다 나았어. 근데 좀 그쪽도 다른 의미로 변했네. 같이 서 있는 것도 쪽팔려. 여보! 누가 당신 여보야? 질척거리지 말고 꺼져. 그리고 저는 저를 향해 반갑게 손을 흔들고 다가오는 남자친구에게 다가가 팔짱을 꼈습니다. 잠깐 망설이던 남자친구는 눈치를 채고 다정하게 묻더군요. 약속 시간은 한참 남았는데 또 먼저 와서 기다렸어? 많이 기다렸어? 아니야, 많이 안 기다렸어. 근데 이 사람 누구야? 그냥 모르는 사람. 알아도 자기는 몰라도 될 사람. 우리 얼른 가자. 영화 시간 다 됐어. 남편은 그렇게 떠나는 우리를 계속 뒤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속이 후련했고 눈으로 확인했으니 더는 질척거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마음이 놓였죠. 그게 남편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마지막이길 바라기도 하고요. 냄새나는 옷에 고생한 티가 나는 얼굴. 전 남편의 그 모습은 통쾌했지만 그보다 저는 그가 후회하고 있다는 게 속이 더 시원했습니다. 혼자서 저와의 결혼 생활을 곱씹고 후회했다는 건 제가 잘 살아왔다는 증거처럼 느껴졌거든요. 비록 엉망인 결혼이었지만 난 사실 그 누구보다 좋은 아내였고 며느리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나름의 위안을 받게 됐습니다. 물론 다시 돌아갈 생각은 미세먼지만큼도 없지만요. 그리고 영화를 보던 사람은 운동 모임에서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죠. 처음엔 친구로 지내다가 오랜 기간에 걸쳐 사정을 알게 되고 각자 이혼의 아픔을 위로해주다 올해 초부터 정식으로 사귀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공무원으로 4살 난 딸아이가 있었고 아이를 낳고 난 뒤 아내의 외도로 이혼을 했죠. 제가 검정고시 출신이라는 걸 듣고 제게 멋지다고 해준 좋은 사람이기도 했고요. 제 결혼이 너무 끔찍했고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기에 우린 서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그저 온전히 서로를 보고 배려하고 있죠. 물론 결혼을 아예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전과 많이 달라졌거든요. 운동을 열심히 해서 자기 관리를 하고 자격증을 따고 틱장애가 거의 다 사라진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이 단단해졌다는 겁니다.
특히나 결혼에 관해서는 확실히 깨달은 게 있죠. 결혼은 누군가와 함께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의지하고 기댈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제가 생각하는 행복한 결혼은 혼자라도 잘 있을 수 있고 스스로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단단한 사람이 결정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저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됐고 말입니다. 그러니 언젠가 때가 되면 결혼을 하겠죠. 하지만 못하게 되더라도 저 혼자서도 잘 살아갈 생각입니다. 이제 두려운 게 없으니까 말이죠. 끝으로 저처럼 어떤 이유로 배울 기회가 없었던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얼른 시작하세요. 늦었다고 시작할 때 책을 펴세요. 그리고 컴퓨터는 꼭 배우시고 도전해 보세요. 자격증도 딱 하나만 따면 자신감이 생기고 그리고 2개를 따면 의욕이 생깁니다. 운동도 해야지 하는 생각 말고 당장 시작해 보세요. 저도 응원하고 노력할 테니 꼭 함께 잘 되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